여러분은 아십니까? 새벽에 폐지를 줍는 노인. 그의 리어카만 횡단보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엔 통장 3개, 메모 한 장만 있었습니다. 잔액은 모두 0원, 빌려준 돈 2억 3천.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 둘 누구도. 2025년 2월 어느 날. 아닙니다. 그의 겨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경비원 김태식 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1호에 사시는 박종수 어르신이요. 열흘째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열흘 동안 집 앞을 지나면서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느끼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401호 박종수 씨의 현관 앞을 열흘 동안 지나간 사람은 경비원 김태식 씨 단 한 명이었습니다. 자녀는요, 박종수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정호 씨, 46살,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박정민 씨, 42살, 치킨집을 운영하다 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비원 김태식 씨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태식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들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정민 씨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열흘째 안 보인다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김태식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버지가 열흘째 없어도 모르나. 경찰이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기지 않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도둑이 들까봐 문을 잠그는 게 아닙니다. 돌아올 사람이 있어야 문을 잠그는 겁니다. 박종수 씨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형사 오진우 씨는 멈춰 섰습니다. 7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얇은 요 하나가 구석에 개켜져 있었고 접이식 탁자 위에 빈 컵라면 용기 4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바닥 위에 가지런히 놓인 통장 3개와 메모지 1장. 형사 오진우 씨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잔액 0원. 두 번째 통장, 잔액 0원. 세 번째 통장, 잔액 0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가 전부 0원이라고. 그리고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호에게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 작은아들 정민에게 빌려준 돈 8천만 원. 합계 2억 3천만 원. 받은 돈 0원.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32년 동안 인쇄소를 운영하며 모은 돈입니다.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사업자였으니까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아 매달 받는 연금은 86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숨만 쉬어도 300만 원이 드는 세상에서 86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자식에게 2억 3천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형사 오진우 씨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큰아들 박정호 씨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박종수 씨가 열흘 이상 소재 불명입니다. 박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가끔 그러세요. 연락 안 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요. 오진우 형사는 수화기를 내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작은아들 박정민 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버님 실종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리어카는 횡단보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무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흘 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박종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29살에 인쇄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골목 15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자본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500만 원을 빌리고 본인이 모은 2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 700만 원이 박종수 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내 고영자 씨가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이 기계를 돌리면 아내가 종이를 접고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인쇄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여름에는 기계 열기에 4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땀을 쏟았습니다. 겨울에는 잉크가 얼어붙어 손가락이 갈라졌습니다. 고영자 씨가 매일 밤 남편 손에 크림을 발라줬습니다. 여보 손이 이게 뭐야? 좀 쉬엄쉬엄해요. 박종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정우가 태어난 해에 인쇄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명함 전단지 소책자,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년 뒤 작은아들 정민이가 태어났고 박종수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해야 했고 전세금을 올려야 했고 아내에게 한 번쯤 새 옷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고영자 씨는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아이들만 잘 크면 되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종수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씨는 평생 빚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만큼은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성적이 좋았고 아버지 앞에서 말수가 적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잘 해냈습니다. 정민이는 달랐습니다. 말이 많았고 장난을 좋아했고 공부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박종수 씨는 두 아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처럼 몸으로 일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는 아들들이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다 보면 손등에 잉크가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수 씨는 그 손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종수 씨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연금이 얼마인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아버지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말하는 법을 몰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박종수 씨는 평생 자기 사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그리고 사라질 때도 그 침묵이 32년 동안 가족 사이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박종수 씨의 경우 그것은 정확히 2년이었습니다. 인쇄소가 문을 닫은 것은 63세 되던 해였습니다. 디지털 인쇄가 보편화되면서 단가가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골 거래처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인쇄업체에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32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열었던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던 날, 박종수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 고영자 씨가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우리 충분히 했잖아요. 박종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셔터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종수 씨의 수중에는 얼마가 있었을까요? 인쇄소 정리 후 남은 돈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기계와 보증금을 빼고 밀린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32년 일한 대가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쟁이였다면 퇴직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 퇴직금이란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연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박종수 씨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86만 원이었습니다. 사업하는 동안 연금을 제대로 넣지 못했어요. 장사가 안 되는 달에는 연금보다 직원 월급이 먼저였습니다. 86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관리비 12만 원, 전기가스비 8만 원, 식비 30만 원, 통신비 3만 원, 교통비 5만 원, 병원비 15만 원, 최소 생활비만 해도 73만 원이었습니다. 86만 원에서 73만 원을 빼면 13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13만 원, 하루에 4,300원,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박종수 씨에게는 3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연금이 부족해도 그 돈이면 20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폐업 1년 뒤 큰아들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호예요.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중도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가 필요하냐? 7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박종수 씨는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갚을 수 있겠어?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2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이건 투자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남는 장사거든요. 박종수 씨는 그날 은행에 가서 7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석 달 뒤 정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이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종수 씨는 보냈습니다. 역시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5년 동안 정호에게 빌려준 돈은 총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사 오진우 씨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을 수색하던 중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호에게 7천만 원, 정호에게 3천만 원, 정호에게 2천만 원, 정민이에게 3천만 원, 한 줄 한 줄 떨리는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받은 금액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칸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진우 형사는 그 수첩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 것. 이 수첩은 나만 본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단서입니다. 박종수 씨는 돈을 빌려주면서도 갚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은 했지만 그것을 보여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갚아달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어버리니까요. 과연 그 침묵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파괴였을까요?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71살 독거노인,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연락 단절, 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오진우 형사는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수첩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꼼꼼히 기록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가지런히 놓고 메모까지 남기고서 오진우 형사는 큰아들 박정호 씨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정호 씨,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정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두어 달 전인 것 같습니다. 2달이요. 아버님 혼자 사시는 거 아셨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러세요. 연락 안 하는 게 편하신 분이라서요.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는 게
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오진우 형사는 정호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아버님 방에서 수첩이 나왔습니다. 정호 씨에게 빌려준 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지 빌려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파트 살 때 보태주신 거예요. 보태주신 거와 빌려준 거는 다른 겁니다만. 정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님,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라도 됩니까? 저는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거예요. 오진우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태준 거라면 왜 아버지는 빌려준 돈이라고 적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두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추측,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발적 가출, 스스로 연락을 끊고 떠났다는 것. 두 번째 추측,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리어카가 횡단보도에 버려져 있었고 다리 방향이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작은 아들 박정민 씨는 사흘 뒤에야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민 씨 연락을 드렸는데 왜 답이 없으셨습니까?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못 받았습니다. 형사님, 아버지가 원래 한두 달씩 연락 없는 분이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진우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돈을 빌리신 적이 있습니까? 정민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좀 있긴 한데 얼마 안 됩니다. 수첩에는 8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정민이 말했습니다. 그건 좀 부풀려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엔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빌려간 사람의 기억과 빌려준 사람의 기록이 다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오진우 형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출이든 극단적 선택이든 이 가족에게는 아버지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다. 그것이 형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의 두 가지 추측은 둘 다 틀렸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경비실을 방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종수 씨가 마지막으로 나간 시점부터요. 경비원 김태식 씨가 화면을 돌려줬습니다. 새벽 4시 27분, 박종수 씨가 리어카를 끌고 주차장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진우 형사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작업용 장갑을 끼고 리어카를 끌었는데 그날은 맨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위에 폐지 대신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태식 씨, 박종수 씨가 폐지 말고 다른 걸 가지고 나간 적 있습니까? 김태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없었어요. 항상 폐지만 가지고 나갔어. 그날도 폐지 주우러 가는 줄 알았지. 여러분, 박종수 씨는 그날 폐지를 주우러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진우 형사는 CCTV 영상을 더 추적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나선 박종수 씨는 큰 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폐지를 주우러 가던 상가 뒷골목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새벽 4시 32분 편의점 앞 CCTV에 박종수 씨가 찍혔습니다. 리어카를 세워두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3분 뒤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편지 봉투를 사셨어요. 큰 거 2장이요. 그리고 볼펜 하나. 여러분, 새벽 4시에 편지 봉투를 사는 노인. 그가 누구에게 무엇을 쓰려고 했던 걸까요? 새벽 4시 51분. 교차로 CCTV에 리어카가 다시 찍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상에 이상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박종수 씨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리어카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리어카에서 내려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리어카를 두고 혼자서 여러분, 32년을 함께한 인쇄소를 내려놓았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리어카를 내려놓았습니다. 리어카는 박종수 씨에게 마지막 남은 일터였습니다. 새벽마다 끌고 나가 폐지를 모아 팔면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그것마저 내려놓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진우 형사는 박종수 씨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시내 방향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강변 방향이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진우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변 방향 CCTV는 3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CCTV. 새벽 5시 3분. 박종수 씨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두 번째 CCTV. 새벽 5시 14분. 박종수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CCTV. 새벽 5시 32분. 벤치가 비어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 단서가 나옵니다. 오진우 형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CCTV 사이 구간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그 구간에는 강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는 작은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형사는 천막촌을 수색했습니다. 박종수 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막촌 관리인이 한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열흘쯤 전에 깨끗한 옷 입은 어르신이 왔어요. 여기서 지낼 수 있냐고 물었는데 자리가 없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줄 거라면서 우체통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박종수 씨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 누구에게 간 것일까요? 그리고 박종수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리어카를 버리고 통장을 비우고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박종수 씨가 사라지기 석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해 초겨울, 박종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기침이 2달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8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박종수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80만 원이면 한 달 연금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달 관리비가 밀려 있었고 전기요금 독촉장이 와 있었습니다. 검사비 80만 원은 사치였습니다. 박종수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감기가 오래 가는 거지 뭐. 그런데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부터는 손수건에 붉은 것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가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혹시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무렵 박종수 씨의 하루는 이러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컵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4시에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상가 뒷골목을 돌며 폐지와 빈 캔을 모았습니다. 아침 8시쯤 고물상에 가져가면 3,000원에서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날 반찬을 샀습니다. 두부 한 모 아니면 콩나물 한 봉지. 점심은 대부분 굶었습니다. 저녁에는 밥 한 공기에 반찬 하나를 놓고 먹었습니다. 경비원 김태식 씨가 가끔 경비실로 불러 커피를 한 잔 줬습니다. 박 사장 오늘도 일찍 나갔더만. 밥은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이라는 걸 김태식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아들들은 연락 없어. 박종수 씨는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가 봐 다들. 그 한마디 뒤에 침묵이 길었습니다. 김태식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끼리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김태식 씨는 나중에 형사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달에 좀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말이 더 없어졌고 가끔 주차장 벤치에 앉아서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냐고요. 글쎄요. 뭔가를 정리하는 사람 같았어요. 이사 가기 전에 짐을 하나씩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김태식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종수 씨는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고영자 씨의 유품이었던 낡은 앨범을 분리수거장에 놓았고 인쇄소 시절 쓰던 작업복을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았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 그나마 남은 것마저 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 석 달이 이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병원비가 없어 검사를 포기했고 하루 3끼 중 1끼만 먹었고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수 씨가 보낸 그 편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편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천막촌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종수 씨는 우체통 위치를 물었습니다. 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통은 버스 정류장 옆에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기에 해당 우체통에서 수거된 우편물 중 박종수 발신 우편이 있는지 이틀 뒤 회신이 왔습니다. 발신인 박종수, 수신인 박정호, 서울시 강남구 정호의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여러분, 박종수 씨는 사라지기 직전 큰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정호는 그 편지를 받았을까요? 오진우 형사가 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 씨, 아버님이 보내신 편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지요. 내 아버님이 실종 직전에 편지를 붙이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호 씨 자택 주소로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네 받긴 받았는데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고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진우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안 읽으셨습니까?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그런 거 보내세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길게 쓰셔서 솔직히 바빠서 나중에 읽으려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편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호 씨,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님, 이거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정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서였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런데 정호는 그것을 서랍에 넣어두고 한 달 동안 읽지 않았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정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끊겼습니다. 정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처음이다. 쓸 일이 없었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면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전화를 해도 내가 안 받더라. 그래서 쓴다. 아버지가 인쇄소 접고 나서 8년이 됐다. 그 사이에 내 엄마도 갔다. 지금 아버지한테 남은 건 연금 86만 원하고 이 방 하나다. 너한테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 갚아달라는 소리 아니다. 정민이한테 빌려준 8천만 원도 마찬가지다. 그 돈은 잊어라. 아버지가 준 거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마. 아버지가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 이번 한 번만 아들한테 부탁한다. 병원비 좀 도와다오. 평생 너한테 손 벌린 적 없는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정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여러분,
이것이 편지의 전문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사정을 말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서랍 안에서 한 달을 잤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 지금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에 있습니다. 보관해 주십시오. 수사에 필요합니다. 정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여러분, 한 달 전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울며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죄책감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이상 정우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편지에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붙인 뒤 병원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 왜 병원비를 부탁했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이 말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으로 부탁하니 들어달라는 뜻. 다른 하나는 이 편지가 마지막이라는 뜻. 오진우 형사는 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종수 씨는 병원비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편지를 읽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한 번쯤 찾아오지 않을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종수 씨가 진짜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방문, 아버지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오면 병원에 갈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박종수 씨의 행방을 좁혀갔습니다. 강변 천막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 버스를 탔다면 노인 교통카드 사용 기록, 병원을 갔다면 건강보험 사용 기록, 이틀간 추적한 결과 하나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박종수 씨의 교통카드가 실종 당일 새벽 6시에 강변역에서 찍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충청남도 천안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천안, 오진우 형사가 조회했습니다. 박종수 씨와 천안의 접점,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영자, 박종수 씨의 아내,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묘지가 천안에 있었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했습니다. 열흘쯤 전에 노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고영자 씨 묘소를 찾아오셨어요. 몇 시에 오셨습니까?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몇 시에 나가셨습니까?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순찰을 돌았을 때는 안 계셨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두었습니다. 유족이 놓고 간 거라 생각했으니까. 오진우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봉투 아직 있습니까? 관리인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비에 젖어 가장자리가 눅눅했지만 안에 편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나 종수요. 당신이 간 지 4년이 됐어요. 당신 없이 4년을 살았는데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있을 때는 당신이 다리가 되어줬잖아요. 내가 말 못하면 당신이 대신 전해줬고 이제 그 다리가 없으니 아이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여보, 나도 곧 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줘요. 미안해요. 평생 고생만 시켰지. 오진우 형사는 편지를 읽고 묘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박종수 씨는 아내 묘소에 편지를 남기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마지막 부탁을 했고 아내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박종수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 오진우 형사는 묘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공원 묘지 뒤쪽으로 산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오솔길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15분쯤 걸었을 때 길 옆 나무 아래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 있던 그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는 옷 한 벌과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종수 씨와 고영자 씨, 그리고 어린 정우와 정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여 나무 밑동에 박종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열흘 가까이 거의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밤새 영하의 추위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박종수 씨는 아내 묘소가 보이는 나무 아래에서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아들 집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말을 들어주던 사람, 유일하게 자기 사정을 아는 사람, 이미 세상에 없는 그 사람 곁에서 박종수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박종수 씨의 진료 기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박종수 씨는 천안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기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흉부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오진우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분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로 보아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진우 형사가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위치와 크기로 보면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 못한 거였구나. 86만 원으로는 검사비도 낼 수 없었으니까. 오진우 형사는 박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 씨,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천안소재병원에 계십니다. 정호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시간 뒤 정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산소 튜브가 코에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나고 손등에는 핏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박종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그 2글자가 박종수 씨가 한 말의 전부였다. 정호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기계를 돌리고 잉크를 묻히던 손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손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박종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뭘 말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프다고, 돈 없다고, 밥을 못 먹겠다고, 그걸 어떻게 말하냐? 정호가 울었습니다. 편지 읽었습니다. 늦게 읽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종수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진우 형사는 정호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폐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전부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호는 정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정호의 아내 이수진 씨는 남편이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돈으로 치료비를 대겠다는 거야?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2억 3천을 준 아버지잖아. 우리가 갚은 돈이 얼마야? 지금 또 돈을 쓰겠다는 거야. 정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어. 수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대신 우리 생활비에서는 한 푼도 못 써. 그건 확실히 해도. 여러분, 정호는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정민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전화했습니다. 야, 아버지 병원에 계셔. 너도 와야지.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형, 나 지금 사정이 안 돼. 카드값도 밀려 있어. 형, 나 대신 잘 말씀드려.
나중에 갈게. 여러분, 나중에라는 말. 그 말이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갈게.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실종자는 발견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혼자 아프고 혼자 떠나고 혼자 버텼다. 찾아준 것은 아들이 아니라 경비원이었고 발견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또 혼자가 될 것이다. 연금 86만 원을 들고 7평짜리 방으로 돌아가 다시 새벽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 것이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오진우 형사는 퇴근 후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종수 씨는 병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했지만 치료비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우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도에 가까웠습니다. 정민은 병원에 한 번 왔습니다. 30분 있다가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고작 3마디였습니다. 아버지 몸 좀 어때요? 별거 아니야. 그래요, 형이 잘할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는 말, 그 말을 마지막까지 박종수 씨는 놓지 못했습니다. 폐암 3기가 별거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결국 치료는 시작되었습니다. 정우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매달 40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뒤로 정우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치료비는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더 멀어졌습니다. 박종수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혼자 치료를 받고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정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김태식 씨만 가끔 박종수 씨의 방문 앞에 비닐봉지를 걸어두었습니다. 안에는 사과 2알이나 두유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 이거 남는 거야. 가져가. 박종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여러분, 32년을 일해서 아들 2을 키우고 2억 3천만 원을 빌려준 아버지가 퇴근하는 경비원에게서 사과 2알을 받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 석 달째 박종수 씨의 몸무게가 53kg에서 46kg으로 줄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팔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박종수 씨는 그 장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박종수 씨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숨만 쉬어도 300만 원이 드는 세상에서 86만 원으로 살았던 사람, 자식에게 2억 3천을 주고 한 번의 병원비를 부탁한 사람, 그 부탁마저 한 달이 지나도록 읽히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숨만 쉬어도 300만 원인 세상에서 86만 원으로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종수 씨는 지금도 7평짜리 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컵라면을 먹고 리어카는 더 이상 끌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갑니다. 경비원 김태식 씨가 여전히 사과를 가져다 줍니다. 아들의 전화는 가끔 옵니다. 가끔.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것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